문이 열리기 직전 그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지금 안 해두면 늦어요. 먼저 서류부터 받아야 해요. 병실 문틀에 기대 서 있던 나는 숨을 참은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막내 지훈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태수 목소리였습니다. 후견인은 먼저 잡아야지. 그래야 82억이든 뭐든 나중에 싸움 안 나죠.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래, 결국 거기까지 갔구나. 문이 살짝 열리며 큰딸 미정이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걸 보자 그녀는 순간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깨 계셨네요? 그래, 다 들었다.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 숫자와 마주했던 날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닫고 골목 끝 우편함을 열었을 때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서 약간의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토지 보상금 58억 원, 건물 보상금 24억 원, 합계 82억 원. 숫자 아래줄이 흐릿해질 때까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땅값이란 말이냐? 성수동 언덕 끝에 있는 이 낡은 집과 작업실은 사람들 눈에는 오래된 한옥을 덧댄 판잣집에 불과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내를 처음 들인 날, 첫째를 안고 들어왔던 날,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장례를 치른 밤까지 모든 날이 얽힌 곳이었습니다. 나는 통지서를 접어서 오래된 철제 공구함 밑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공구함은 내가 20살 때 산 이후로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았고 안쪽은 녹이 슬었지만 손이 찾는 위치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건 배신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폐암 사기, 전이 의심, 예후 불량, 검은 글자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의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도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랑 상의하시고 항암을 할지 완화 치료를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대답 대신 하얀 벽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한 손에는 재개발 통지서를, 다른 손에는 진단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2장이 손바닥 안에서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82억이 생기는데 내 몸에는 시간이 없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구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드라이버, 대패, 망치, 오래된 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너희 손으로 정하자.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공구함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이 하는 일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때 문득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노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진단서만 넣었습니다. 82억 통지서는 공구함 밑바닥에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집은 큰딸 미정이 집이었습니다. 서초구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높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서니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한층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구두 굽은 닳았고 바짓단은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인터폰을 누르자 미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잠시 침묵 뒤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손으로 진단서가 든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 느낌이 거칠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와 따뜻한 난방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금빛 액자와 큰 TV, 밝은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정이는 웃으면서도 내 코트와 구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쳤습니다. 뒤쪽 소파에서는 사위 태수가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이걸 받아왔다. 탁자 위에 서리를 올리자 미정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수가 빠르게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폐암 사기 전이 의심. 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황과 계산이 섞인 눈빛이 순간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미정이 진단서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요즘 암도 관리 잘하면 그래도 돈이 많이 들겠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항암 시작하는 데만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구나. 그 뒤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나는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당장 큰 돈이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왔다. 미정은 눈을 피하며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수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큰 돈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준비가 필요하죠.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집 보증금도 있고 작업실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면 병원비는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 숨이 아니라 내 집이구나. 나는 당장 내 지갑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었다. 미정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걸 먼저 듣고 싶었지. 미정이 입술이 잠깐 떨리다가 금세 다물어졌습니다. 태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아버님. 그런데 요즘 저희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여유가 많지 않아서요. 조금씩 나눠서 도와드리는 건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조금씩 마음속으로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귀에는 그 조금이 참 멀게 들리는구나. 집을 나설 때 미정이 현관까지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부터 조금 써보시고 모자라면 그때 저희가 상의를 해서.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손바닥에 종이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인 건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윤정이는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 양옆으로 휠체어와 보행기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오가는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된장국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자 윤정이 바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윤정 얼굴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환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다. 나는 조용히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윤정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눈으로 읽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폐암 사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윤정이 손등을 한번 짚었습니다. 살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바로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더구나. 근데 돈이 꽤 많이 든다길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윤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더니 통장 몇 개와 봉투를 꺼내와서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첫 입원하고 검사하는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과장님. 저 윤정인데요. 죄송한데 당분간 야간 근무 더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집안 사정이 좀 생겨서요. 네, 힘들어도 괜찮아요. 수당이라도 더 모아야 해서요.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게 둘째였습니다. 윤정아. 네, 아버지. 나는 아직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윤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돈 얘기요? 아버지, 돈이 중요해요? 아버지 몸부터 챙겨야지. 큰언니랑 지훈이한테도 제가 말해볼게요. 병원 날짜부터 잡아요, 아버지. 나는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막내 지훈이는 의정부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갈수록 축축한 냄새에 나무 냄새가 섞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나다. 문이 열리자 지훈이가 나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벽에 기대 세운 합판 몇 장, 그리고 코너에는 조그만 목공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됐다. 지훈이는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읽을수록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지훈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내와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삼성, 한화, 여러 보험사의 로고가 찍힌 종이들, 각각의 피보험자 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넣었어요. 건설 현장 있을 때랑 목공 알바할 때 조금씩.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치료 시작하는 데는. 나는 그 종이 묶음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 종이는 부드럽고 얇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어머니 돌아가신 뒤부터요. 그때 느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아버지는 그런 꼴 안 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속에서 짧게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놈아, 왜 이제야 말하냐? 하지만 나는 그냥 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짓이라니요, 아버지. 좋은 짓이지. 그냥 아버지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다. 지훈이는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요. 제가 시간 맞춰서 동행할게요. 누나들한테는 아버지가 알아서 얘기하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손이 먼저, 막내는 손도 입도 늦게 움직이지만 이미 손은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일주일 동안 새 아이의 집을 돌며 마음의 구석을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큰딸 집에서 나온 날밤,
오랜 친구 만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포장마차에서였습니다. 군데군데 꺼진 간판 불빛 아래 소주잔이 2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왜 그러냐?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 얼굴이네. 재개발 통지 받았다. 그래, 받았겠지. 동네가 난리던데. 얼마냐? 합쳐서 82억. 만수가 들고 있던 잔을 놓쳤습니다. 소주가 상 위로 튀었습니다. 82? 나는 대신 파란 진단서를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폐암 사기. 만수는 서류들을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래? 큰애는 보증금 먼저 생각하더라. 둘째는 비상금부터 꺼내오고 막내는 오래전부터 뭔가 해놓은 게 있더라. 만수가 가늘게 웃었습니다. 역시 집안은 안에서만 보면 모르고 밖에서 보면 보인다더니 나는 아직 못 봤다. 뭘? 이놈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공구함 속 나사처럼 끝까지 조여보면 알겠지. 만수가 소주를 천천히 따라주었습니다. 내가 늘 하던 말 있지 않냐? 손이 기억하는 건 배신 안 한다고. 이번에도 그 말 믿어봐라. 나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전 대출 심사 결과 문자가 왔습니다. 보낸 곳은 내가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금융사였습니다. 신청하신 10억 대출 심사 중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한도윤님 맞으시죠?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 토지 보상 예정 금액을 담보로.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통화를 끊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언니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 있냐?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언니랑 형부가 제 번호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회의 중이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그냥 통화 녹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저장돼 있더라고요. 자동 음성 메시지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끈 줄도 몰랐는데. 윤정은 말끝을 흐렸다.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일이 얼마나 커질지 겁났고 또 저도 욕심이 없다고는 못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아버지가 아까 대출 문자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는 숨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윤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음성 파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아, 지금 안 하면 늦는다니까. 아버지, 요즘 약도 헷갈려 드시잖아. 후견인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재개발 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근데 막내가 자꾸 끼어들면 걔는 반지하에서 공구나 만지는 애야. 법이 어떤지도 몰라. 우리 셋이 서류만 잘 맞춰서 내면 끝이야. 파일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또 하나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나도 준비를 해야겠지. 나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외래 진료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변호사가 메모지를 펴놓고 말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 재산을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내가 떠난 뒤에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게 만들고 싶소. 자녀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자격이 있는 자식한테는 줄 거고 없는 자식한테는 안 줄 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동시에 향후 후견인 분쟁을 막을 장치도 같이 넣어야겠네요. 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소? 어떤 조건이요? 내가 몰래 바꾼 이 유언 때문에 애들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건 바라지 않소. 벌은 받아야겠지만 완전한 파멸은 그건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소.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로 남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먼저는 선생님 생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하고 나머지를 한 분, 즉 신뢰하는 자녀 한 분께 일괄 상속하되 향후 그분 재량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일부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유언장에 명시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 붙이시고요. 어떤 조건이요? 선생님께서 정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름뿐인 효도에는 한 푼도 쓰지 말 것 같은 것들. 나는 공구함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망치, 손이 찾는 자리. 조건 생각해 보겠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야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실 문 앞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나는 태수와 미정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내가 먼저 들어갈게. 그래야 아버지 통장에서도 이체가 자유롭지. 지훈이한테는 뭐라고 해? 걔한테는 나중에 결과만 보여줘. 어차피 판결 나고 나면 바꿀 수도 없어. 그때 나는 침대 옆 난간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렸고 세 아이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미정, 윤정, 지훈, 그리고 사위 태수. 아버지 깨어 계셨네요. 그래, 깨어 있었고 들어도 안 될 얘기를 좀 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병실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후견인 얘기, 내 통장 얘기, 지금 누가 먼저 도장을 찍자고 했는지.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이게 아버지 위해서도. 윤정아, 나는 둘째를 불렀습니다. 내가 보낸 녹음 파일 잘 들었다. 윤정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너희 셋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나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다.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미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82억이 어떻게 흩어질지, 거기에다 너희 셋이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적어둔 종이다. 나는 먼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재개발 보상금 중 40억은 암 환자와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이미 기부 절차를 밟았다. 뭐라고요, 아버지? 병원 덕도 본 사람이 못 쓰고 가는 사람을 돕는 거, 그거 정도는 해야지. 나무 깎고 밥 먹은 손으로 살아온 사람답지 않겠냐. 미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재단이라니요. 둘째, 나는 눈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돈 중 30억은 막내 지훈이에게 상속한다. 단 내 이름으로 된 재단과 후원, 그리고 너희 둘 누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움에 쓰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정 얼굴이 빨개졌다. 하얗게 질렸다. 다시 아무 색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얼마나. 셋째, 나는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두 딸 미정과 윤정에게는
각각 5억씩 현금이 아니라 내가 산 이 집과 작업실을 정리한 뒤 남는 몫을 지훈이 재량으로 나누어 주라고 적어두었다.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치료만. 조용히 있어라. 지금은 내 말이 먼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건. 지훈아, 내 아버지. 이 유언장에 적힌 내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내게 하나를 부탁하고 싶다. 말씀하세요. 누나들한테 돈을 나눠줄지 말지는 내가 아니라 네가 결정해라. 다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몇 년은 이 판국이 왜 벌어졌는지 누나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라. 미정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못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지금 이 순간 너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무엇인지 나는 충분히 봤다. 나는 미정을 향해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처음 내 진단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말, 기억나냐? 미정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했지.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죄책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윤정아, 내 아버지, 너는 손이 먼저 움직였지. 그 손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안다. 하지만 언니와 말을 맞추고 후견인 얘기를 나눈 건 너도 같이 책임이 있다. 윤정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겁이 났어요. 큰 돈이 생기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정리했습니다. 너희 셋이 사람을 먼저 볼지, 돈을 먼저 볼지, 손이 먼저 나갈지, 머리가 먼저 돌아갈지 끝까지 보고 싶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기계의 삑삑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내 몫은 여기까지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유언장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한도윤 씨 유언장 최종 확인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앞서 낭독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배 및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힘을 내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도장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찍혔습니다. 시간은 그 뒤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치료 내내 옆을 지켰습니다. 윤정이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 스케줄을 챙겼습니다. 미정은 자주 오진 않았지만 가끔 와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 나는 잠시 계좌 잔고를 바라보다 곧 눈을 돌렸습니다. 이 숫자가 내 인생 전부가 아니다. 그날 밤 재단법인 설립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재단 승인 났습니다. 이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손길 나눔 재단으로 등록됐습니다. 나는 허허 웃었습니다. 손길 나눔이라. 거창하네. 선생님이 정하신 이름입니다. 손이 기억하는 건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나는 공구함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망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대패를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일은 끝났다.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공구함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몸은 그 뒤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빈혈이 자주 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치료라기보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윤정과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정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작은 회의 같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너희 셋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나는 한 아이씩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 아버지, 내가 나를 실망시킨 거 사실이다. 미정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진단서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치료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준 건 고맙다. 나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고생 많았다. 넌 늘 그랬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애였다. 윤정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훈아, 내 아버지. 내가 그동안 숨겨둔 영수증들 다 봤다. 지훈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거 아버지께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알지. 그래서 더 고맙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너희 셋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사실 별거 없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냐, 돈이 사람보다 먼저냐. 그 질문 앞에서 이번엔 너희가 조금 늦긴 했어도 다시 생각해 봐주면 좋겠다. 미정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하지만 내가 남긴 돈이 너희를 더 망가뜨리면 그건 내가 도끼를 잘못 쥔 거다. 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대신 너희 손이 누군가를 붙잡아 준다면 그게 내가 평생 깎아온 나무들보다 더 튼튼한 기둥이 될 거다. 그 말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재단에서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사람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재단 사무실 앞 좁은 의자에 앉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윤정은 간호 인력으로, 지훈이는 목공 프로그램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서 깎던 나무는 이제 재단 건물 안작은 공방에서 투병 중인 이들과 함께 깎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손잡이, 작은 의자, 나무 상자, 그 위에 도장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손길 나눔. 미정은 처음 한동안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줄이고 차를 바꾸고 생활을 내려놓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회계 담당 채용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다루되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가족의 돈이 아닌 공동의 돈을 다뤄본 사람, 혹은 앞으로 다룰 마음이 있는 사람. 며칠 후 재단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한미정입니다. 윤정과 지훈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먼저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계 경험이 많으시다고 적으셨네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숫자를 지키는 일은 오래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숫자를 이제라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여기는 도장이 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도장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 찍는 거라서요. 그날 면접이 끝나고 세 남매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옛 성수동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으로 작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벤치는 지훈과 도윤 그리고 재단 참여자들이 손으로 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벤치 옆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손으로 평생을 지탱한 사람. 그의 손이 남긴 마지막 자리.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아마 나무 옹이부터 쳐다보셨겠지. 윤정이 벤치 옆 공구함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작은 공구함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도윤이 쓰던 오래된 대패와 망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 손으로 대답하셨을 거야. 그 말에 셋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수 한도윤이라는 남자와 그의 세 아이, 그리고 82억이라는 숫자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도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선택들이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라도 조용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손이 먼저 움직이는 곳은 사람인가, 돈인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목수였던 한도윤의 이야기였습니다.